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시 됐습니다. 즐거운 3시가 됐습니다. 네, 대한수학회 학술이사 강순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 대한수학회 가을연구 발표회 첫날 대중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첫 행사로 수학 콘서트를 마련해 봤는데요. 수학자와 수학자가 아닌 모든 분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이제 가졌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빨간 옷 입은 복자여고 학생들 환영해요. 네, 그럼 첫 강연 좌장이신 하승열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하승열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중강연 연사인 김하영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하영 교수님은 2000년도에 경희대에서 학사를 하시고 2010년도에 퍼듀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16년 8월까지 삼성 종기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2016년 8월부터 아주대 금융공학과의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국내 몇 안 되는 4차 산업 관련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딥러닝에 대한 소개하고 응용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도 속해 있는데요. 김하영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미드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떨려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스탠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이제 딥러닝 관련한 연구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울트라사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튜머를 디텍션한,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약간 제 소개를 드리면 울트라사운드 이미지에 튜머 디텍션하는 거를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TV의 리모컨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TV에 되게 저전력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제스처를 했을 때 그 제스처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인식해서 이제 TV를 끄고 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이제 너무 TV 사운드가 거실리잖아요. 그래서 딱 주먹을 주면은 딱 무음이 되게 요런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푸드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TV에 이제 비전 센서가, TV가 아니고 자동차에 이제 각종 센서를 달아서 그게 이제 사람과 같은 눈, 코, 귀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센서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사람이 있다, 여기 자동차가 있다, 이런 거를 맞추는 그런 연구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분야가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도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 주 분야를 이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데이터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앱을 깔면 이렇게 사진, 연락처, 그런 거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장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앱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돈을 내고 이제 앱을 깔아야 되는데, 어떤 것도 무료로 해주는데 되게 좋은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서비스를 주면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데이터 관련한 일을 했을 때 데이터 분석 그룹에 있었는데, 데이터 분석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데이터는 그때 필요하면은
그때 얻으면 되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필요한 연구에 관련된 데이터를 얻으면 되지 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데이터는 이제 얻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뭐 TV 데이터도 있고 사진 데이터도 있고 여러분 휴대폰 안에서도 데이터는 너무나 많잖아요. 연락처, 뭐 사진, 동영상, 이메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인공지능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같은 데에 사람 같은 지능을 만드는 주는 전체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포함하는 거고 그 중에 기계학습이라는 여기서 설명하지만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가 뭔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한 딥러닝은 그 중에서도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도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뭐 랜덤 포레스트 굉장히 딥러닝 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많았어요. 그 딥러닝 전에 주목받던 알고리즘은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리니어하게 원래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데 넌 리니어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거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딥러닝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알고리즘이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딥러닝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에서 히든 레이어에 보는 바와 같이 히든 레이어에 히든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어서 딥한 네트워크이다 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깊은 심층 신경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잘 되는지 어떻게 워킹하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조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약간 디테일하게 아키텍처의 특징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청중들을 보니까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조금 너무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학습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도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수학책을 보고 뭐 이렇게 사전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기계 학습도 어떤 학습을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은 지도 학습이라고도 하는데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답을 안 가르쳐 주면서 학습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 이건 뭐야? 사과 그림을 알고리즘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건 사과야, 이건 사과야. 사과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제가 이제 예전 경험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제 푸드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피자인지 뭐 국인지 김치찌개인지 뭐 이런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란 사과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사과 알고리즘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검증받는 순간 이제 무선사에 가서 검증을 받는데 저희가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구한 사과가 빨간 사과, 초록 사과, 뭐 노란 사과, 작은 사과, 큰 사과,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학습시켰는데 무선사에서 내놓은 사과 이미지는 사과를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사과를 이렇게
잘라놓은 사진을 딱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알고리즘은. 그래서 4가지 못 맞춰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이따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또 다시 나오니까요. 너무 지금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건 사과야 이렇게 레이블을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학습하니까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제일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성능이 제일 좋은데요. 단점이 뭐냐면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는 많지만 이게 사과 이미지야, 이거는 무슨 바나나 이미지야,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 했을 때를 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테슬라라는 차를 샀어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근데 테슬라를 타고 우리 그 회사 주위를 돌게 하자. 그래서 회사 주위의 데이터를 막 콜렉트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는 바로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미지마다. 여기는 자동차다. 여기는 신호등 초록색이다. 여기는 횡단보도다. 라는 것을 다 레이블링, 정답을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을 이용한 학습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그냥 콜렉트하면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목적에 맞는 레이블을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레이블을 쉽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말하죠. 저거 그 휴먼 리소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맡겼죠.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가진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도 만들고 있고 또 축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담인데요.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딥러닝은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패턴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그래서 저희 옆 팀이 이제 그 S보이스 아세요? 하이 갤럭시 애플폰 쓰시는군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많은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욕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욕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욕이 제일 잘 돼.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지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딥러닝이 학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는 높지만 코스트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동영상도 굉장히 쉽게 찍게 되고 어떤 IT 제품들이 너무 많고 센서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콜렉트가 되게 되는데 그에 반해 그걸 레이블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벤지오 교수님이나 이따 소개하지만 벤지오 교수님이나 다른 딥러닝 대가분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은 슈퍼바이즈드가 아니라 언슈퍼바이즈드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딥마인드에서 알파고가 빡 나오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더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열심히 뭐 벤지오 교수님이나 몬트리올의 그런 분들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는 방법. 너무 앞서갔네요, 이거보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과 레이블을 비교해서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레이블은 뭐 숫자 0, 1, 2, 3 하면은 그거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값, 주식이면 환율이면 그 정확한 값을 맞추게 레이블을 주는 겁니다. 이 레이블을 주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검출할 때 여기에 네가 원하는 물체가 있어?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사진을 어떤 윈도우,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물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었었는데 1년 후에 르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가 2012년도 정도인데요. 르쿤이라는 사람이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이 위치를 그냥 수치로 맞춰버리자. 딥러닝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X좌표, Y좌표, 그리고 width, 옆 넓이, 그 다음에 height, 높이를 바로 수치로. 그러니까 원래 알고리즘은 슬라이딩 윈도우로 해서 여기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르쿠니안 방식은 4.5, 4,5 옆 넓이는 2.5, 높이는 3,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숫자를 맞출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서 인풋을 넣으면 바로 위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도 굉장히 리서치 토픽이고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레이블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다르게 배웁니다. 잠깐 소개했던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비지도 학습. 비지도 이름에서 벌써 알다시피 그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지도는 안 하지만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패턴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랑 이제 데이터 압축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도 어떤 처음 본 물건이나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걔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얘 뾰족하고 여기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은색이네. 저건 뭐지? 하지만 그 특징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저기 가서 또 똑같은 걸 봤어요. 저거 나 봤던 건데 은색이고 동그랗고 번쩍이네. 근데 옆에서 저거 요즘에 새로 나온 모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바로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도 뭔진 모르지만 걔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방법인데요. 인풋을 넣고 입력, 사진을 넣으면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똑같이 복원되도록 만드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가 뾰족하고 한 동그라미가 되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네. 그게 다음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가 저장이 돼서 다시 그때 그랬던 거가 복원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은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복원된 값이 원래 값과 동일하느냐 그걸 체크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은 없죠. 레이블은 없고 그냥 데이터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은 그와 반대 중간 정도인데 레이블도 필요 없고 이제 아무 정보를 주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보상을 줍니다. 어떤 액션을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이 어떤 액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이건 잘했어. 5점이야. 이건 잘 못했어. 마이너스 1점이야. 그래서 그 점수가 최대가 되도록 알고리즘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대표적인 걸까요? 알파고가 이제 이 방식을 써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없지만 어떤 액션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주식을 이때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걸 액션으로 둬서 팔았을 때 그 수익 샀을 때 수익 이런 것들이 최대가 되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 센서들을 파악해서 어떤 디시전을 내리는 다음에 컨트롤 부분은 다 룰 베이스였습니다. 원래는 룰. 근데 이거 이후로 우리는 처음부터 센서부터 컨트롤까지 엔드 투 엔드로 딥러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지금 굉장히 핫한 딥러닝에서도 핫한 분야입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합친 건데
우리가 보통 레이블드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데이터는 조금뿐이 획득할 수 없는데 이제 레이블이 없는 건 많이 획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 데이터에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를 이제 특정 부위를 이렇게 찍은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 암이 있다라고 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굉장히 소량뿐이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의사가 입회화에 여기가 의사가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아무나 내가 봐서 여기가 암인 것 같아. 그러고서 이렇게 그리고 암. 그러면 그거는 노이즈가 낀 데이터죠. 우리가 레이블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 연구를 얼마나 했는데 딱 보면 암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그건 노이즈가 섞인 그런 레이블이지 그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의사 선생님 되게 비용이 이렇게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찍는 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찍는 거는 그래도 분석하지 않고 그거는 금방 이제 얻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드 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레이블드 된 정보를 이용해서 함께 학습하는 방법. 그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뭐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원샷 러닝. 원샷 러닝은 3분의 1분이 못할 것 같아요. 원샷 러닝은 딱 원샷. 우리가 이제 원샷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원샷 러닝은 샘플이 굉장히 적을 때 한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느냐 이런 학습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고양이, 강아지, 뭐 클래시파이어를 분류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 나온 단어 어제 생성됐어요. 어제 누가 한마디 했다가 인기를 끌었어. 문상? 여러분도 문상 아시죠? 문화상품권을 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문상?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은 그걸 인식했을 때 모른다라고 해주면 안 되고 그거를 새로운 단어가 생성됐네? 그러면 이거는 문상이야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생성됐으면 10년 전에 생성된 단어에 비해 샘플의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면은 방법이 뭐 다양하겠죠. 뭐 이제 그 확률론을 이용해서 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최근에는 그냥 딥러닝 방식으로 또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샘플로 배우는 건 또 지로샷 러닝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본 걸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고 대표적인 것은 말씀드린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정확도입니다. 2012년도에 토론토 대학교 힌튼이 만든 알고리즘에서 이게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그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큰 챌린지인데요. 1000개의 클래스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 정확 에러가 25.81이었는데 2012년도에 힌튼의 알고리즘으로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는 분이 이제 퍼스트 오서고 그 알고리즘으로 9조? 한 9 정도가 줄어듭니다.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었죠. 그 전에는 되게 줄어드는 것이 미미했어요. 근데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자마자 9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에러를 많이 줄인 거거든요. 이때 이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저희가 하는 분야고 이슈가 돼서 어떻게 9를 떨어뜨렸지? 그래도 더 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야 라고 이제 그 랩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연도에 11.74 그 다음 연도에 6.66 지금은 2%가 안 되는 2%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에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잘 되는 주목받는 이유는 정확도가 너무 잘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얼굴 인식 분야에서도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람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만 분류만 되는 거,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비행기야, 이런 걸 넘어서 그 다음에는 표정, 얘는 놀랐어, 얘는 슬픈 표정이야, 얘는 지금 행복해, 뭐 이런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거는 의자야, 이거는 야구 선수야, 이걸 떠나서 여기에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 의자가 있고 여기에 화분이 있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도 잘 되게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단순히 이미지에 요건 뭐가 있고 요건 뭐가 있고 이건 뭐고, 이걸 떠나서 이제는 언더스탠딩, 이미지 언더스탠딩.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서로 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고 코끼리 3마리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그거를 캡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이거는 고양이 사진이야, 이거는 뭐 코끼리야, 이걸 떠나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묻고 질문을 하고 답합니다. 알고리즘이 이 사진을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이해해서, 여기 아기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 이걸 이해해서 사진 속에 아기가 있니?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거는 여기 가서 들어가 보시면은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게임을 한 거, 게임을 막 하죠. 또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제 뭐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영어로 고쳐라 그러면은 글자 있는 부분만 디텍션해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뭐 이런 트랜스레이션까지. 그 다음에 자연 소리를 이제 학습을, 소리를 막 들려줘서 비디오를 보여주면 거길 자동적으로 더빙을 합니다. 그 주전자를 막 두들기면은 그 영상, 두들기는 영상을 보여주면은 알고리즘이 두들기는 소리를 이렇게 제너레이트 합니다. 여기 가서 한번 비디오로 보세요. 제가 이게 그 용량이 커서 안 가져왔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빅스비는 사진에 어떤 관심 있는 상품을 클릭하면 거기부터 삼성페이로 연결이 돼서 그 구입까지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웨어도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도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데이터도 많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정확도가 높아졌고 하드웨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뭐 GPU 들어보셨죠? GPU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딥러닝 관련한 연구들은 딥러닝 칩이라고 해서 그 휴대폰 안에서 딥러닝 계산이 빠르게 되는 그런 칩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하드웨어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IT나 뭐 벤처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딥러닝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1989년, 뭐 94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근데 잘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이 내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2010년도까지 한 결과 이제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굉장히 바쁘죠. 막 정말 많이 이 내분이 제일 이제 하고, 이 분의 제자들이 이제 또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뭐가 다른가? 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하나는 이제 이따 설명드릴 거고, 대표적인 거는 원래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많아져도 어떤 한계치에 부딪히면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스스로 뽑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경험을 얘기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정확도가 어떤 수준에 머물렀을 때 왜 이렇게 정확도가 안 올라가냐. 빨리 올려라.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러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정확도 빨리 올려야 된다. 데이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레이블링을 막 합니다. 관련된 레이블링을 막 해서 데이터를 엄청 늘려서 넣어주면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2, 3%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랩장님한테 말하는 거죠. 올라갔습니다. 정확도가. 어떻게 해서 올라갔냐? 어떤 방법을 썼어요? 어떤 테크닉을 썼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곧 밝혀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막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SVM이라는 그 알고리즘이 제일 잘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교나 기업들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딥러닝이 잘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그다음에 하드웨어, GPU, 그다음에 그 뉴럴넷 알고리즘. 그러니까 뉴럴넷 알고리즘이 1994년도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웨이, 초기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초기치를 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뉴럴넷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학습 관련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딥 뉴럴넷이 잘 학습이 되는 거지, 동일한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동일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2012년도에도 아까 그 2012년도에 정확도를 확 높인 그 알고리즘, 알렉스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도 그게 8레이어인데 저는 너무 호기롭게 딥할수록 잘 된다 그랬지. 8레이어니까 9레이어를 학습시켜 보겠어. 그러고서는 한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을 돌립니다.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200 몇십 레이어, 1000레이어도 학습이 되죠. 그 이유는 알고리즘과 테크닉, 이따가 좀 설명드릴 그 필라소피가 반영이 돼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베리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 데이터도 이제 저장 공간도 지금 뭐 저장하는 것도 몇 테라 8테라가 한 5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하드웨어가, 하드 드라이브가. 그다음에 GPU 가격도 너무 사기가 겁나죠.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메모리가 8기가 아닙니다. 4기가 정도였는데 지금 12기가 이렇게 24기가 뭐 이렇게 된 GPU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또 딥러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네요. 딥러닝은 기존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기존의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의료 영상 데이터, 초음파 영상에서 그 암 디텍션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예전 방식으로는 의사 선생님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처라는 것을 생각해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암은 삐죽삐죽하다라는 특성을 봐주면 그 삐죽삐죽한 것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피처를 뽑으면 될까, 그런 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동차 알고리즘을 만들면 자동차는 여기 앞에 그릴이 있고 동그라미 이런 바퀴를 잡아내야 되고 이런 각진 형태, 그리고 이런 창문이 있네,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피처를 추출하는 일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뒷단에 붙이는 이런 분류기는 그냥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그냥 서포트 메턴 버전 쓰지 뭐, 그냥 리그레이션 쓰지 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고, 주요 부분은 요거 어떻게 하면은
그 암이 이런 식이 특징이 있다는데 텍스처가 좀 다르다던데 그걸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가 있지? 다 다른데? 이런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미지에서 데이터에서 피처를 자기 알고리즘 스스로가 추출을 합니다.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류까지 한꺼번에 해주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팅, 그러니까 지도학습에서 자동차라는 것을 분류하게 가르쳐주면서 딥 뉴럴넷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도록 배우는 것도 하지만 맞출 수 있는 피처들, 아 이건 바퀴가 있고 여기는 그릴이 있고 이런 것을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딥하면 왜 잘 될까?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배우도록 아키텍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쌓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됩니다.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선 요 아티피셜 뉴런을 좀 설명드리겠는데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의 신경을 그 뇌에서 신경 구조를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X1, X2, X3가 입력이라고 하면은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조합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이 아웃풋을 낼 때 조합해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취해서 내보냅니다. 그럼 활성화 함수는 그 비선형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개념입니다. 합성함수. 비선형 함수들이 요 레이어에서는 한 번 씌워진 거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합성함수, 3번, 4번, 5번. 그래서 비선형 함수들의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깊을수록 더 복잡하게. 그래서 기존에 리니어하게 하는 것을 그 딥 뉴럴넷은 비선형이니까 마구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됩니다. 딥할수록. 데이터가 충분히 있다면.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너무 잘 배워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 특성이 아닌데 그걸 특성이라고 학습 데이터에서 받으면 완전히 외워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잘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딥 뉴럴넷 그 학습하면서 100%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요. 자기도 처음 했는데 100%가 나오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뭘 해낸 것 같다고. 너무 이상합니다. 100%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침착하게.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침착해 보십시오. 우선 100%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보십시오. 테스트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한 번도 넣지 않은 데이터들만 모아서 넣어보면은 빵 퍼센트가 나옵니다. 20% 뭐 높으면. 그러면 지금 20%입니다. 너무 오버피팅 됐군요. 네트워크를 줄이던지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십시오. 아니면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배워서 탈입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아래는 로우 레벨 피처를 배우게 되고 깊어질수록 이제 하이 레벨 피처, 최종 태스크에, 최종 분류에 도움이 되는 피처가 뽑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 예측을 하면 예측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로스라는 실수값, 에러값, 틀린 값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백프랍이라는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신호를 이렇게 보내줘서 하는데 깊을수록 또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들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LSTM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뭐 피처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뉴럴 네트워크 쓰고요. 이미지 관련한 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순서가 있는 정보, 그러니까 순서의 패턴을 뽑아야 되는 것은 LSTM을 씁니다. 지금 45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5분 더. 원래는 아키텍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딥 하면은 잘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딥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레이어였어요. 8레이어. 8레이어가 2년 동안이나 8레이어를 씁니다. 2년 동안 8레이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19레이어, 22레이어, 옥스퍼드 대학교의 VGG넷이랑 구글 르넷이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22레이어를 성공시킵니다. 14년, 2년 만에. 그러다가 1년 후에 그 케이밍 허라는 친구가 이제 레즈넷이라는 걸 발표해서 또 3.5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컨비네이션 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빅점프가 일어나죠. 레이어에서. 152레이어. 뭐 하이웨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 1000레이어를 학습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챌린지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152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22레이어를 했을 때 와 구글은 진짜 천재다라고 했었는데 152레이어가 학습이 된 거죠. 1년 만에. 그러니까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아키텍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깊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수 있을까? 초기 2012년도에는 이런 폼이었습니다. 어떤 11x11 뭐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됐는데 이제 이것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깊게 돌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VGNet이 생각해놓은 방법은 블락 단위로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세 번째 블락, 네 번째 블락, 여섯 번째 블락이 있는데 여기서 쓴 테크닉은 원래 컨볼루션을 쓰면은 그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인풋이라고 그러면 컨볼루션을 계산하면은 그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계속 컨볼루션을 할 때마다 줄어들면은 컨볼루션 100레이어는 어차피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로 패딩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미지에 줄이기 전에 지로 패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컨볼루션을 돌리는데 지로를 넣은 거는 이제 노이즈를 섞인 거죠. 근데 노이즈를 섞인 것보다 깊게 그게 노이즈 섞여서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거짓 정보를 줘? 지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지로를 넣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로 넣은 것이 뎁스를 못 이깁니다. 뎁스를 했더니 더 정확도가 올라간 거예요. 거짓 정보를 넣어줘도. 그렇게 해서 피처맵 사이즈를 유지해서 깊게 했을 때도 이제 그 정확도가 더 나온 겁니다. 구글 르넷까지 레즈넷까지 해야 되는데 구글 르넷은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 필터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필터 사이즈는 이미지에서 어떤 지점을 보는 구간입니다. 리전인데 맨날 5x5로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는 객체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부분만 보이고 어떤 객체는 너무 작아서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한 사이즈로 보냐 여러 사이즈로 보지.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에러 시그널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에러 시그널이 오다가 딥하면은 중간에 없어진다고 했죠. 그게 이제 여러 보조 클래시파이어를 둬서 에러 시그널이 계속 유지돼서
끝까지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근데 레지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순간 되면 뎁스가 되면은 큰 변동 없이 그 배워온 피처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일부분만 그 조금만 플렁추에이션만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학습하도록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 자기 정보를 보내주면서 정보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또한 배우는 부분은 굉장히 조그만 부분을 배워지면서 알고리즘이 152레이어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있고요. 뭐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셔야 되니까, 예.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예, 저는 수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과연 왜 잘 워크하는지를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전산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수학자들도 굉장히 딥 뉴럴 네트워크에 크게 이제 관심을 쏟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안 들었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도 단점이 있습니다. 오버피팅 외에도 기존의 모델들은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못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맵을 이용해서 뭐 테일러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리즈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듈을 둬서 이런 어프로치들이나 뭐 다양한 어프로치들을 하고 있죠.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약간 기술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뉴럴 네트워크, 뉴럴 모델을 보여주셨으니까 네네. 거기서 그 웨이트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 러닝이 되는 대상일까요? 네? 그 웨이트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업데이트를 학습이 하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초기치 이니셜 웨이트가 중요한 게 이제 초등학생에서 시작하느냐 우리가 대학생에서 시작하느냐가 이니셜 웨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웨이트이 업데이트되면서 시그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웨이트이 업데이트되면서 에러 시그널의 양에 비례해서 업데이트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웨이트 컨피규레이션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그 뭐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조차 달달하지 네, 못할 학습이 수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로컬 미니멈을 빠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됐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이쪽 머신러닝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수학자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아까 잠깐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수학자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지금 백프랍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세컨 오더 헤이시안 프리 뭐 메소드라든지 이런 게 발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프랍 기반입니다. 그래서 백프랍을 하지 않고 학습하는 방법 그것도 수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지금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뭐냐면 모델을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확률적인 이론과 어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은 거의 확률 모델입니다. 확률 모델. 그거 외에도 저는 관심 있는 게 이제 확률론 기반이니까 그런 거 관심 있게 봤지만 그 레이어마다 이제 딥할수록 레이어마다 그 레이어의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서피스가 됩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니셜 웨이트를 잡는 방법도 다 확률적인 티어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 뭐 하나하나가 다 그냥 수학적 모델입니다. 딥 뉴럴넷은.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 맞게 생각하면은 다 리서치 토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인공지능의 문제점 중 하나가 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값을 받았을 때 대응을 약간 터무니없게 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대 이세돌에서 사국에서처럼 막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직 나온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제 기계와 사람의 차이겠죠. 인기응변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이제 그것도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기응변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abnormal,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것을 계속 학습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그리고 그거와 빗대서 지금 상황을 예측하는 걸 하나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비정상적일 때 쓰는 알고리즘으로 답을 하듯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계속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훨씬 알고리즘이 대처 능력이 빨라집니다. 이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가르쳐줄 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하영 교수님한테 저희 박수로. 예, 그러면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4시부터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